예,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는 또 흠모하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좀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제1회 도산인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도산 선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상당히 그 충격을 받은 그런 막 가르침이랄까 또 삶의 모범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서 가지고 그 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도산 선생에 대해서 논문도 하나 썼습니다. 특별히 정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거에 그 정직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거짓말하지 않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상당히 애를 써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교회 새벽기도에 나가는데 새벽기도에 가가지고 다시 그 전 하루를 반성해 보니까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회개하고 오늘은 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 다음날 다시 돌이켜보면 또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때 내가 아니 안 되는구나. 응? 나는 그렇게 정직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갖게 됐어요. 그게 계속해서 나의 그 삶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는데, 도산 선생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 정직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참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 정직의 문제, 비록 나도 100%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직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도산 선생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나도 그렇게 느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사실은 약자와도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거짓말의 피해자는 항상 약자예요. 강자는 속아도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뭐 넉넉하니까요. 그리고 강자를 잘 못 속여요. 되게 속는 사람은 약자들이에요. 요즘 그 보이스피싱 한번 보세요. 거기에 좀 고등교육을 받고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또 뭐 속아도 이렇게 큰 손해를 안 봅니다. 근데 되게 보면은 좀 가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더 벌까 이런 사람들 또 세상 물정에 좀 몰라가지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약자들이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 뭐 전세 사기도 그렇잖아요. 부자들 피해자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전부 이제 약한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윤리는 나는 근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말을 쓴 것은 윤리라는 게 뭐 되게 우리가 정직하자, 공정하자, 뭐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이 되어야 약자가 피해를 보질 않는다. 그래서 윤리란 건 사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도산 선생님과 관계해가지고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윤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나는 주장을 해요. 하나는 정직한 거, 하나는 공정한 거, 페어, 공정한 거. 이 두 가지가 윤리의 뿌리가 기본이다. 그런데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산 선생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가 진짜 출중한 애국자인데 저도 이제 여러 애국자들을 뭐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봤을 때 도산만큼 진짜 애국자는 없지 않나. 개인적인 야심이 전혀 없는 분. 오직 나라의 이익을만 생각하고 오직 나라의 독립만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애국자였다. 그런 점에서
뭐 우리 김구 선생도 그렇습니다만 김구 선생보다는 난 도산 선생이 훨씬 더 존경할 만한 정말 순수한 애국자였다. 그런데 왜 이제 애국자들이 대개는 그 열정만 높아가지고 행동을 조금 거치게 할 수도 있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김구 선생 같은 분도 사실은 일본 사람 죽여버렸거든요. 한번. 그래가 사실은 일종의 살인도 범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 도산 선생은 아주 저런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정직 문제라고 합니다. 도산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거짓이여, 너는 나의 나라를 앗아간 원수로구나. 거짓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원수라고 그랬어요.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하였으니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군이란 임금, 부 아버지,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그 말은 같은 하늘 밑에 같은 하늘을 섬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는 같은 하늘 밑에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도산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긴 것이 뭐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수모를 당한 것은 첫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른 거죠. 힘이 없으니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산은 왜 힘이 없느냐?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라가 갈라지면은 힘이 없죠. 뭐 여기는 너무나 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선조 말기에 우리나라 조정이 중국파, 친청파, 청나라파, 칠로파, 러시아파, 친일파, 온갖 무슨 파로 대웅건파, 민씨파 뭐 다 갈라져가지고 제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4분 5절이 됐죠. 힘이 없는 게 너무나 뻔하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망했다. 왜 힘이 없느냐? 단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단결하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면은 단결을 못하죠.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면은 도저히 힘을 합칠 수가 없고, 힘을 합치지 못하면 뭐 도저히 어느 나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뭐 그러면은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또 뭐 그래가지고 강한 나라가 된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카나다, 땅은 넓고 자원도 많고 우리가 잘 살죠. 그러나 어떤 나라는 나라도 좁고 지하 자원이 없는데도 굉장히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근 10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 좀 알아보십니까? 국토의 약 3분의 1이 바다보다 높이가 낮아요. 생각을 해보면 땅이 바다보다 높이가 낮다는 건 뭐를 뜻합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둑을 사놓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또 비는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로 비가 와요. 그런데 빗물이 바다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땅이 낮은데. 그러니까 계속 퍼올려야 됩니다. 네덜란드 풍차라는 게 그렇게 생겼어요. 풍차라는 게 방아진 짓기 위해서 처음에 영국에서는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네덜란드에서는 그 풍차가 물 퍼올리는 겁니다. 낮은 땅에서. 그래가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바다보다 낮아요. 근데 또 강도 있고 운하도 있어요. 이 강이라는 게 뭐 내가 이 하수하고 살던 집도 우리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뭐 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창문 밖에 이렇게 보다 보면 큰 배가 하늘로 지나가요. 엄청나게 큰 화물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운하가 있는데
운하의 수면 높이가 내가 살고 있는 지붕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배가 지나가니까 배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죠.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우리보다 한 3, 4배 더 잘 살고 있어요. 개인당 소득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가장 안정된 나라, 가장 정의로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하자원 아무도 없어요. 기후 좋다 할 수 없죠. 그렇게 비는 오고 이 날씨 개인 날이 별로 없으니까요. 예, 천연 자원이 많다 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땅이 넓다 해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한 2번 가봤는데 한 40년 전에 한번 가보고 한 4, 5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땅의 넓이가 22배예요. 한반도, 왜 남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넓이보다 약 22배, 엄청나게 넓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부, 적도 남쪽에 있는 온대 지역으로 기후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온화합니다. 비가 아주 적당히 와가지고 물이 풍부합니다. 지하자원 안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금도 나오고 무슨 은도 나오지만 석유도 나오고 하여튼 광물질을 수입해야 할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거기다 경치가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관광자원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가부도를 10번 냈습니다. 국가부도. 아니 우리 빚 못 갚겠다. 빚을 잔뜩 져놓고 우리 손들었다. 10번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금년에 지금 인플레가 약 100%입니다. 그 나라는요,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노벨상, 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3사람이나 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사람도 못 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 교육 수준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이 자연 조건은 말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가 보도를 10번이나 내고, 인플레가 지금 100%가 되고, 이제 IMF에서 돈을 제일 많이 빌린 나라. 그러니까 IMF 채무 가운데 액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 나라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도 지식 수준은 아니에요. 지식 수준 높아요. 교육 수준 높아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죽어도 일은 안 해요. 도둑질은 해도 일은 안 한다. 그게 우리 교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이야기입니다. 그 아르헨티나 사람은 도둑질은 해도 일은 안 한다. 왜 그랬는가? 그 페론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로운 정치를 한다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지나치게 도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한때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수도가 있는데요. 그게 매우 아름다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온 하나입니다. 파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고, 파리를 모방해가지고 만든 도시는 지금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길가에 큰 바구니를 구석마다 설치해 놓고 거기다 빵을 잔뜩 내가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하고 그의 정당 페론당이라는 게 지금도 거기 아주 강하게 계속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런 그 정치가 계속이 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민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교민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 부지런하잖아요. 그 나라는 부지런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 질이 어떠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가 결정되는 거지. 무슨 천연 자원이 어떠냐, 위치가 어떠냐, 기후가 어떠냐. 물론 기후 같은 건 어느 정도 좀 작동을 하겠지만, 그러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아주 열대 한가운데 있는데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질이 어떠냐. 사람의 질 가운데도 단순히 교육 수준이 높으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수준이 뭐 아르헨티나는 높으니까요. 근데 일종의 뭐 도덕적 수준이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모두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러니까 뭐 부패가 아주 극심하고 일은 죽어도 안 하고 도둑질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저는 도산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빼앗겼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냐? 속인다. 너무 속인다. 서로 속이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힘을 합치지 못하고 힘을 합치지 못하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일본이 마음대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산이 이 정직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저는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이 가장 뭐 부정직한 나라라 절대로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하는 제목을 내놓고 여기 동의하느냐? 우리나라는 그게 27%가 동의합니다. 일본이 39% 동의합니다. 스웨덴이 72% 동의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스웨덴은 72%가 믿을 수 있다고 그러고 일본은 39%가 믿을 수 있다고. 일본도 아주 좀 낮습니다. 세계 전체를 보면은 신임도가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2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서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여러분 믿지 못하면 단결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낭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꽤 오래 내가 저 서울대학 교수로 취임을 하려고 뭐 그러니까 교수가 되려면 이제 서류를 그걸 제출해야 돼요. 근데 서류를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30몇 가지 서류를 내야 돼요. 그때는 또 소위 국정원 그때는 안기부라고 그러는데 안기부에 신원조회 하기 위해서 서류가 또 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만 자꾸 30몇 장을 서류를 내야 돼요. 그중에 학위 증명서라는 거를 내라고 그래요. 학위 증명서. 당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증명하라 그거죠. 그래서 나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우리 대학에서 받은 학위 증명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게 또 뭐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그걸 두 겹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런 걸 들고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막 웃어요. 이런 게 학위 증명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위를 받은 대학의 총장이 발행하는 따로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네덜란드에서 학위를 받았으니 그 학교에다 편지를 했어요. 학위 증명서를 하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즉시 답장이 왔는데 학위 증명서가 뭐냐? 학위 증명서를 어떤 걸 학위 증명서를 하느냐? 그래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 내가 이제 만들었어요. 손봉호는 몇 월 며칠에 무슨 제목으로 무슨 학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음을 증명하고 여기다 총장 서명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내가 서준 또 그대로 그 타자를 쳐가지고 그때 이제 타자를 쳐가지고 총장 서명해가지고 보냈어요. 몇 년도입니까? 네? 몇 년도쯤? 저게 그 2003년입니다. 아니 2003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1920년, 그 20년 전이니까 83년이죠. 1983년입니다. 그 대학이 생긴 이후로 최초로 유일하게 학위 증명서를 만든 겁니다. 발행한 겁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되려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 증명서라는 걸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는 교수가 되려면 서류를 몇 장 내야 되느냐? 딱 한 장. 자기 이력서. 자기 이력서가 밑에 서명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30몇 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류 한 장 내야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교수와 30몇 장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 교수가 경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 바보 같은 서류 만들기 위해서
동해로 돌아다니고 시청에 돌아다니고 외국에 편지를 하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며 돈이 얼마나 많이 들며 그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합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불필요한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가 생산에 쏟았더라면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익이라는 게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도사는 그때 그걸 인식한 겁니다. 아,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정직한 거로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라.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읽은 걸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사님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 어떤 조선 사람이 여기서는 돈을 벌려면 인삼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고려 인삼이 아주 인기가 있다. 고려 인삼을 팔면 돈을 많이 버는데 고려 인삼을 구하기 힘드니까 중국 인삼이 그렇게 많았대요. 중국 인삼은 아주 값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충고하기를 도산 보고 중국 인삼을 사서 고려 인삼이라고 속에 팔아라. 그러면 떼돈을 번다. 근데 도산이 난 죽었으면 죽었지 그질 못한다. 도산이 가서 미국의 학교에 가고 싶어가지고 소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모든 소학교에는 적어도 나이가 17살 이하라야 된다. 근데 그 도산이 그때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이 학교도 안 되고 저 학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 어떤 부인이 도산 보고 당신을 보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동안이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속여라. 17이라고 속여라. 요즘 같으면 우리가 여권에다 생년월일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도산 기념관 하나 가보세요. 도산 여권이 그게 비치가 되는데 생년월일이 없어요. 도산이 난 죽었으면 죽었지 거짓말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학교 저 학교에 갔더니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그 17살 이하라는 건 미국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지 외국인에게 무슨 요구할 필요가 뭐 있느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내 추측으로 그 여선생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가상했어. 저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가 17살이고 속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23살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합격시켰을 거라고 내가 해석을 합니다. 거기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도사님 미국에서 독립운동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여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 증명서가 있으면은 디스카운트가 된다. 그때는 지금도 미국에는 목사들이 상당히 우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 상당히 우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비가 이제 굉장히 사지는 거죠. 조사님 나 거짓말 못한다. 응? 아무리 독립운동이라도 나 거짓말 하면서 독립운동 못하겠다.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건 상해에 계실 때 그 연봉길 이사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본 장군 몇 사람을 죽였는데 그때 일본 경찰이 그때는 상해가 사실 일본 컨트롤하에 있었으니까 독립운동 하는 사람을 무조건 체포를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하는 분들이 모두 이제 숨어 있는데 하루는 도산이 밖에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당장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도산이 말하기를 오늘은 내 친구 아이의 어린 아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아이의 생일이다. 내가 그놈에게 얼마 전에 생일날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아이에게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압송이 돼가지고 대전 형무소에 투옥이 됐고 거기서 병을 얻어서 결국 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사는 아이에게 약속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사실 좀 안타깝죠. 나는 사실 그때 도사님 약속을 어겼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래서 독립운동을 좀 더 오래 하실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걸.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얼마나 우리의 부정직에 대해서 한이 맺혔기에
한이 맺혔기에 그 정도까지 하셨겠는가? 좀 어떤 면에서 지나칠 정도. 그러나 그가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그저 우리가 뭐 정직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국민 그 정신 개조를 해야 된다. 또 동사님 늘 강조한 게 개조 아닙니까? 정신 개조. 그 우리 국민 전체가 좀 부디 좀 정직해지죠. 그래가지고 평양 대선학교에 그 교장으로 계실 때는 어떤 학생이 결석을 했는데 결석기에 도장을 다른 사람의 도장을 자기 아버지 도장 대신 다른 사람의 도장을 약간 돌려가면서 찍어가지고 이 누구 도장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학생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도산이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뭐 결석기 하나 그 위조했다고 해서 퇴학까지 시키십니까? 도산이 아니다. 이건 이런 작은 거짓말이라도 용서하면은 결국에 큰 거짓말이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고쳐야 된다. 여러분 도산은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분이 존경스러운 건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실천을 했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실천 안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참 힘들죠. 말은 번드르르 잘하죠. 내가 좀 말 잘하죠. 네. 근데 이대로 산다는 게 그게 쉽질 않습니다. 쉽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뭐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는 좀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막 거짓말 안 해봤다고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사회 전체가 분위기가 또 그러면 더합니다. 가령 뭐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한 사회 같으면 우리 정직해지기가 쉽죠. 근데 사회에 정직하지 않으면 좀 부정직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사회에서는 참 뭐 정직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정직해져야 개인도 정직해질 수 있고 개인이 정직해야 사회가 정직해질 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게 뭐 어느 일방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개인도 정직해야지만은 사회가 정직해야 개인이 정직해질 수 있고 또 개인이 정직해야 사회도 정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도사는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됐나?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뭐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면 그뭐 우리가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원 그 하멜이라는 사람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653년 이제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번엔 네덜란드 선원인데 그 대만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파선을 맞아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그 표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한국 군인께 잡혀가지고 한국에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도망을 쳤어요. 밤에 몰래 도망을 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이제 다시 네덜란드로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그 3년 동안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무슨 뭐 그래가지고 자기 그동안에 밀린 임금을 내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고서를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도망을 쳐서 살아왔다 하는 보고서 그게 하멜 표율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뭐 책을 쓰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밀린 월급 받으라고 쓴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구절이 거기 딱 하나 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고 뭐 그래도 사람들 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잘한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1653년이니까 뭐 17세기 아닙니까? 상당히 오래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산 선생이 뭐 19세기, 20세기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나는 이게 뭐, 물론 유교 신자들 혹은 뭐 공자를 존중하는 분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도 공자를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논을 제가 열심히 읽고 많이 이용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책이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논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논은 공자는 논나라라는 그 어떤 뭐 소국이죠. 그게 그 관리였는데 이웃 나라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뭐 그 이웃 나라의 그 통치자 그때는 그 제후국이라고 뭐 조그만 나라들이 막 같이 병립을 해 있었는데 사람이 우리 국민은 아주 정직합니다. 이제 그 방문한 나라 왕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비가 양을 훔치면 자식이 와서 보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자식이 양을 훔치면은 애비가 와서 고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우리 민족은 우리나라는 더 정직합니다. 우리나라는 애비가 하는 일을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하는 일을 애비가 숨겨줍니다. 유명한 부위, 자은, 자위, 부온, 부인, 은 한 말이 있어요. 숨길 은자. 애비가 하는 일을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하는 일을 애비가 숨겨줍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애비가 양을 훔치면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양을 훔치면 애비가 숨겨줍니다. 여기에 바로 직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궁이라는 말, 중국 그때 정직이라는 말, 정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애비가 하는 잘못은 자식이 숨겨주고 자식이 하는 잘못은 애비가 숨겨주는 이게 정직입니다. 공자가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 여러분 논을 읽어보시면 그런 구절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교 혹은 뭐 공자를 존중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그거는 단순히 부자지간에만 해당하는 거지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막 그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해요. 그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두 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답니다. 즉 가족의 그 잘못은 고발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뭐 친고죄라고 그러는데 그 가족끼리의 범죄는 그 숨겨도 벌을 받지 않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그 사회과학원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중국 학자들이 놀라요. 아, 세상에 그런 법이 있느냐고. 근데 알아보니까 딱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만 있답니다. 중국은 없어졌어요. 중국 고발 안 하면 벌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공자에게 더 철저한 거죠. 공자의 정신을 갖다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잘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뭔가 하니까 인간관계가 정직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인간관계를 너무 중요시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직을 너무 중요하게 하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 공자의 가르침 이게 그래도 적어도 정직을 상대화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어 표현으로 police within 하는 말이 있는데 police within 그건 마음속의 경찰, 마음속의 경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양심을 갖다가 police within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을 들여다본다.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police within 말하면 이 유실론자들,
신의 존재를 믿고 인격적인 신을 믿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정직이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응? 이건 뭐 아무래도 누가 지금 보고 있다.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속이기 쉽죠. 근데 사람들이 왜 속입니까? 자기가 이익이 되니까 속이지 괜히 속이질 않습니다. 뭐 심심한데 오늘 거짓말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덕을 본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이익보다도 양심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야 정직해질 수 있지. 그 양심의 힘이 약해져 버리면은 아무래도 부정직해지기가 쉽죠. 근데 요즘은 이제 법으로 그 인격적인 신이나 양심이 아니라 법이 이제 거짓말하면 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 자발적으로 정직하면은 그 법을 그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하면 하는 수 없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의 뭐 박사, 엉터리 박사, 내가 아까 박사 학위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엉터리 박사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그 1000명 가운데 어떤 놈은 이제 대학 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히 그런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학위 증명서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도 이 도산의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야 된다. 그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계속 발전하려면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결할까? 하여튼 뭐 일단 정직해야 돼. 일단 정직. 하여튼 정직하지 않고는 절대로 경제가 그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나로부터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장점이 있지만 약자가 보호를 받는 게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말이 그대로 효용이 되면은 항상 약자가 먼저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약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으니까 그 정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직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이 정직하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우선은 손해 볼 때가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덕을 본다. 나는 이걸 아주 그래서 이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몇 가지 그 단체, 특별히 돈을 많이 만지는 단체 이사장을 노릇하고 이사를 노릇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랄이라는 그 장애인 복지단체, 거기에 내가 초대 이사장을 10년을 했는데, 내가 뭐 장애인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잘 모르죠. 내가 한 건 철저히 정직해라. 이 장애인을 돌보라고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부한 돈 전부 발표해라. 누가 얼마 기부했다는 걸 매달 발표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다는 걸 그대로 발표해라. 그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미랄에서 처음으로 그 잡지가 나와서, 월가지가 나왔어요. 그건 뭐 다른 건 목적이 아니고 누가 얼마나 기부했다는 걸 발표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지금 한 30년 운영해 왔는데요. 재정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 단체는 기부하면은 믿을 수 있다. 낭비하지 않는다. 흩어로 쓰지 않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또 세물 호스피스라고 그 이사장 노릇을 지금 한 20년 했는데, 거기는 시작할 때 1년 결산이 1000만 원도 안 될 때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해달라고 또 부탁을 했는데 와고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무슨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러고는 그 고맙다 해가지고 좀 키트가 하다 해가지고 감사료를 기부를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단체는 지금 시작했던 오늘날까지 감사 보고서가
객관적인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를 얼마나 많이 해결해야 되는가니까 수억 원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구든지 뭐 문제가 뭐 의문이 있으면 와서 보라고. 이건 공인회계사의 감사다. 한번 보라고. 그 단체도 지금 아무 재정적 어려움이 없습니다. 매달 1억 원이 넘는 기부가 들어옵니다. 그런 단체가 없죠. LBT가 뭐야? 네? 우리 LBT가요. 회비 하나하나 다 오픈돼. 우리는 다 보고합니다. 지금도 거기도 저 회비 누가 얼마나 냈는가 다 보고합니다. 조인한 12만 원. 최근에 제가 이 기아대책기구 이사장을 했는데 조금 그 단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내가 뭐 경영을 합니까? 무슨 아무도 모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첫째, 순수해라.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말은 어려운 사람 도움 다 해놓고 실제로는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명예 챙기고 이따위 짓 하면 이건 불순하다. 금이 순금이 되려면은 다른 게 안 섞여야지. 거기에 다른 게 섞이면 그건 불순한 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구호단체라면 구호에 열정을 해야지. 무슨 우리 명예가 어떻고 무슨 내 월급이 어떻고 이따위 생각하려면 그만둬라. 안 그러면 나 그만둔다. 그랬더니 당연하게도 이제 회장과 모든 직원이 아주 동의를 해줘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때도 기부가 늘어났어요. 지금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부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저는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직하면 절대로 손해 안 본다. 어떤 단체든지 철저히 투명하면 절대로 손해 안 본다. 저는 이걸 우리 여러분 개인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신임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재산은 없습니다. 아주 뭐 무슨 참는 실력이 있어도 신임 못 받으면 무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기껏해 남 밑에 가서 그저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는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자기가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도산의 그 정신을 따르면은 우리 개인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적어도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는 거 하니까 정직한 사람이 손해 안 볼 정도의 질서는 섰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정직하면 뭐 망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여러분에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정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 텔레비전에 누가 그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급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히히덕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가 화를 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 제일 심한 거짓말 하는 놈은 어떤 놈인가 하니까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하는 놈이 그게 제일 거짓말 많이 해요. 텔레비전에 그걸 보고 내가 화를 잔뜩 냈어요. 세상에 저따위 소리를 하면은 이 시청자들이 보고 거짓말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어? 여러분 거짓말은요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의로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아니 어떤 부인이 옷을 새로 입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때 뭐 별로 멋지지 않은데도 멋집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지. 응? 어떤데 뭐 좀 실례를 저지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속으로는 괜찮지 않죠. 화가 나죠. 응? 예의로 하는 거짓말.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응? 그건 다른 사람을 좀 너무 어렵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실과 다르다 해서 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유명한 사건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과 프랑스의 철학자 꽁스탄스 사람이 18세기에 큰 논쟁을 벌였는데 칸트라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주 철저히 원칙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 근데 프랑스 사람과 꽁스탄스는 아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혀 나쁜 짓을 안 한 사람이 도망을 치고 못된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한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숨었다. 그때 꽁스탄스 말하기를 그거 죽이려고 오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야 된다.
왜냐니까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게 더군다나 무죄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그때는 거짓말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을 벌였는데, 나는 공산편입니다. 그 기계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거짓말하라, 그 말은 아니고, 어떤 거짓말이 나쁘냐? 다른 사람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또 내가 부당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면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만 비도덕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데서 이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의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거짓말하는 것,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너무 엄격하게 그 정의하지는 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정직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뭐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 장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 미국에 가니까 리버사이드 혹은 뭐 여러분이 가보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게 도산이 이 오렌지 따는 사람들을 지도를 해가지고 그 일했던 곳입니다. 거기 가면 이 세 분의 동상이 서 있는데, 간디와 마르틴 루터 킹과 도산 선생의 세 분의 동상이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도산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 도산 선생의 동상을 세웠을까요? 우리나라는 도산의 동상을 저 하나 구석에다 처박아 놨습니다. 그게 흥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린이들이 보고, 야, 참 저런 훌륭한 분이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아이고, 구석에다 그거 세워놔서, 도선생 동상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잘못했어요. 이 동상을 왜 세웁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추앙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분을 배우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동상 그 사람 우상화 시키기라는 게 아닙니다. 도산을 갖다가 높이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산을 진짜로 높이려면은 그를 닮아야 됩니다. 그처럼 정직해지는 게 도산을 높이는 거지. 뭐 위대한 도산 말한다 해가지고 그게 도산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죠. 도산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캘리포니아에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라고, 인터체인지, 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가면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포스트 오피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도산로 하나 있습니다. 도산. 우리가 이 위대한 인물을 섬기는데, 좀 추앙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우리 조상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이게 아주 소인배적인, 아주 속이 좁은 그런 태도입니다. 훌륭한 인물을 세우는 것은 그분을 뛰어나게 추앙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배우자. 우리 후손들이 그를 배워가지고 우리도 훌륭한 애국자가 되고 우리 아이들도 정직하게 되자.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흥사단에 늘 제안을 했습니다. 흥사단이 뭐 하라고 합니까? 도산 뭐 유명하게 만들려고 흥사단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도산 정신. 뭐 우리가 오늘날 도산 정신을 따를 게 많지만 다 때려치우고 한 가지만 강조를 하십시오. 정직. 하여튼 우리 흥사단 멤버들은 목이 날아가도 저걸 거짓말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아까 말한 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 비도덕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만 내세워도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봉헌을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좀 그걸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세상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논리적으로 돼 있질 않고 우리도 모두 약하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정직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아마 여러분 오히려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것이고
우리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를 시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15분을 해서요. 55분에 마치도록 하고요. 각 조에서 한 명이 발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잘. 저희는 한두 시 조합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냥 몇 가지 요약한 게 있어서 좀 읽고 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영화? 예,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는 세상에 거짓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없는 사회인데 맨날 망하는 시나리오 작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다 사람들한테 먹히게 되고 이 사람이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게 돼요. 아, 영화가? 네, 그런 영화가 이제 되게 평범한 영화인데 예. 그 뛰어난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시간 킬링 타임 하기 좀 좋은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함으로써 뭐 얻게 되는 어떤 특이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거짓말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네 분 저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이야기한 건 뭐냐, 윤리는 결국에 거짓말로 이제 같이 동치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0대 직장인 우리 박창동 선생님께서는 네네. 신뢰를 바탕으로 영어가 신도하십니다. 왜냐? 네. 더도 말고 딱 있는 것만 이야기했을 때 그게 가장 신뢰를 전달할 수 있는 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평소에 거짓말하기를 워낙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윤현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 예. 지나가다 작은 할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신 네. 옥수수를 따먹었다가 아. 할머니한테 많이 옥수수 털릴 뻔했네. 예. 옥수수 털린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게 바로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뭐 네. 나온 이야기 좀 했던 이유는 뭐냐면 윤리라는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책을 보고 다시 윤리를 생각했는데 사실 윤리는 우리한테 가깝게 있지만 또 멀리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살아도 되는 게 윤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도덕을 배웠고 윤리를 배웠지만 도덕책대로 윤리책대로 살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그에 어떤 맞는 테두리에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윤리가 따로 필요 없고 도덕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은 세상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를 가치를 실현했던 분 중에 한 분들이 계셨죠. 누구? 어디? 뭐 아까 말씀하신 도선생님도 그랬을 것이고요. 도사님.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긴 쉽지 않죠. 왜냐면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윤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어요. 네. 적절한 타이밍 좋습니다. 저희는 뭐 가족의 중대한 잘못 그리고 윤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윤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경쟁사를 이겨야 저희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이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결론인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부터. 예. 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순간 여기까지 나왔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뭐 이기적이지만 조금 이기적이게 살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면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맞네요. 그 애기의 차긴 한데 좀 해석이 좀 다를 뿐이죠. 그죠? 좀 다릅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가족의 중대한 잘못을 뭐 숨겨주는 것에 대한 뭐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논의했는데, 저희가 도출한 답변은 가족은 무조건 숨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어야 그 다음에 더 큰 사회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족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정말 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해도 그 부분을 가족이 외면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2차, 3차의 피해자가 더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가족을 무조건 포용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가족이 은닉해주면 은닉죄가 또 성립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막 부분도 법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범위적인 해석 부분에 어.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의견은 가족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최우선적으로 가족이 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책의 189페이지에 나왔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 예,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뭐 들어보셨을 때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윤리 문제를 또 책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간단합니다. 그 이제 윤리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혼자 있으면 윤리가 필요 없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가 문제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느냐? 그건 의무를 하기에는 의무가 아니고 추천이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참 좋죠. 그러나 꼭 근데는 법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윤리 문제입니다. 그건 의무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이라야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건 뭔가 하니까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께 해를 끼치면은 그건 비윤리적이에요. 그래 간단합니다. 내가 윤리를 소극적이라 하는 이유는 뭐 하라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지 마라. 나의 행동이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면 비윤리적이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죠. 이제 가족하고 문제, 이것도 굉장히 큰 그 딜레마예요. 나도 지금 발표한 분도 못지않게 가족이 참 중요하잖아. 우리 뭐 행복의 근원이 사실 그 가족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령 내 아들이 혹은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가했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숨겨줘야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벌을 안 받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생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나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나는 뭐 우리나라의 그 법에 동의하지 않아요. 비록 내 가족이라도 잘못했으면 그건 벌을 받도록 하는 게 다 그렇게 해야 결국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두 그걸 우리가 보편화해버리면 보편화한다는 건 누구든지 가족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숨겨준다 하는 것을 보편적인 거로 만들었다 합시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의 가족에게 해를 끼쳤다. 혹은 나에게 해를 끼쳤다. 근데 그 사람이 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리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게 단순히 나의 혹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편화 한번 시켜보자. 예를 들어서 난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럼 보편화 시켜버리면 누구든지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한다. 그걸 내가 따라갈 수 없잖아.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아주 구체적인 경우는 이걸 한 보편화 시켜보면은 되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잘못을 숨겨주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좋습니다. 오늘 지금 조희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고 바로 우리 손봉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주에서도 1번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족의 어떤 중대한 잘못을 숨겨줄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근데 저희 주에 이제 주영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양숙대 선생님과 부부고 양현모 그다음에 여기 양성모 그러니까 자녀 그렇구나. 학모나 현모가 만약에 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엄마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1, 2, 3번이 있겠죠. 1번은 우리 조희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숨겨준다. 2번은 엄마가 대신 간다. 3번은 자녀가 가야 된다.
근데 저희는 왜 아빠는 없죠? 아빠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희 조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용선 선생님은 내가 대신 가겠다. 왜냐면 자녀가 어리고 또 교도소에 갔을 경우에 그 나쁜 환경에서 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교도소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저희 원장님께서는 아니다. 3번이다. 아이들이 죄값을 치르고 부모와 상담을 해서 죄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의 일면에 나올 수 있더라도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내 마음은 힘들지만 보내서 다시 한번 교화가 돼서 사회의 일원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으란 선생님이 1번을 얘기해 주셨다면 저희는 2번과 3번이 공존한데 제가 캐스팅 보트를 활용해서 3번으로 3번으로 가족의 구성원들의 죄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상담을 통해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와서 다시 사회 일원으로 살게 되는 그런 정리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교수님 요거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뭐 같이 저하고 이게 같은 거죠. 예. 예, 짧게. 아주 그 좋은데 별로 이제 제가 이건 이 범죄하고는 관계없지만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자극이 될까 싶어서 이제 그 가족이 나쁜 짓을 했을 때 하고 이제 착한 짓을 했을 때 이런 것 가족 이익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들이 하나 옛날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또 외국 나갔으니까 내가 돈을 보낸 건 아니에요. 그 벨지움은 학비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 한국 주재원들 상사 주재원들의 아이들에게 그 과외 시켜주고 가지고 그 가지고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이제 공짜로 학위를 받고 왔어요. 근데 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취직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빙빙 돌아다니면서 시간 강사를 하는데 한동대학교에서 철학 교수 모집이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거기다가 응모를 했는데 그 학교는 이 총장이 그때 김영길 씨라고 아주 그 권위 있는 또 존경을 받는 분이 상당히 그분이 주 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김영길 총장하고 잘 알아요. 그분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구명운동에도 관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상당히 신세를 졌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할 정도가 됐는데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인원을 했습니다. 내가 좀 부탁을 해볼까. 그래 되나? 그리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감사하게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은 이제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비 더 안 보겠다. 영혼 쳤어. 보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요. 정말 전화 뒤를 들었다 하다가 결국 전화 안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가시죠. 어떻게 서류에 통과돼가지고 총장 앞에서 몇 사람 서류 합격한 사람이 총장 앞에서 면접을 하는데 이 총장이 이 서류를 보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봉호가 당신 아버지냐 그러더래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 아버지는 내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해?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됐습니다. 아이고 기쁜 일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걱정이 뭔가 하니까 그때 내 이름을 봤기 때문에 이 봐준 거 아니냐. 이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딜레마구나. 그래가지고는 혹시 이게 그 학교에서 정말로 지가 학교 덕을 보는지 학교가 아이 덕을 보는지 그게 관심이 이제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좀 살피고 있습니다만 당연하게도 상당히 이제 인기 있는 교수가 돼가지고 학교에 해는 안 끼치는 것 같아요. 근데 김영일 총장이 여러 곳에 가서 이 양반은 자기 아들이 응모했는데도 전화도 한 번 안 했다고 다른 모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개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이제 그 가족과
이 보편적인 문제. 그게 이거 갈등의 문제죠. 이건 뭐 실직자가 아들이 실직자로 남아있다는 것도 참 그 기가 찬 문제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때 그때 썼어요. 총장을 아는 애비가 없는 다른 후보자는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총장을 아는 애비가 있는 후보자가 덕을 본다면 총장을 아는 애비가 없는 다른 응모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건 언페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역시 뭐 범죄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그게 이 원칙을 지켜줘야 우리 사회가 거의 정의로운 시민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존의 1번과 2번을 중점적으로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장윤우 선생님께서는 2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침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서 그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책 제목이 약자 중심의 윤리인데 그분들이 정말 진정한 약자일까? 혹은 그 시위로 인해서 매일 출근 시간이나 학교 등교 시간에 피해를 받는 분들이 오히려 다른 의미에서 약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네요. 여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가 윤리라는 강연을 많이 듣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다른 곳에서도 듣지만 그래서 들을 때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토론하고 있다고 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수연 선생님과 황현철 선생님께서 1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수연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상에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가족이 그나마 마음을 열고 신뢰를 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가족들마저도 우리를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걸 숨겨주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한다면은 많은 힘듦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족 입장에서는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황일철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가족을 진정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잘못을 받았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이끌어주고 혹은 그분이 이제 그 가족이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못된 거를 깨닫고 뉘우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중립적인 의견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최근에 학교 수업에서 동양과 서양의 커뮤니케이션 문화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고맥락 사회고 서양은 저맥락 사회라고 하는데 고맥락? 저맥락? 네. 뭐죠? 예를 들면 이제 오랜만에 만났을 때 다음에 밥 한 끼 하시죠? 했을 때 정말 그 밥 한 끼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잘 지내시는지 그런 안부를 묻는 그런 걸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특히 더 겉으로만 보기에는 거짓말이 더 많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게 정말 타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않나라고 우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싶어서 너무 많이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 타인을 위한 척 하지만 내 스스로를 위한 그런 거짓말을 할 때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타인을 위해서 한 행동인지 생각했을 때 솔직하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는 되게 훈훈하게 발표. 훈훈하게.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를 너무 잘 해줬어요. 네, 해줬고, 네 자리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요거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하나 남겨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네.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경우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가령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환자, 모든 환자라는 아니어도 어떤 아주 마음이 약한 환자라면은 좀 거짓말 해가지고 조금 안심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런 논문을 쓴 친구를 아는데 의사가 거짓말 해가지고 병 고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군대 갔을 때는 농산훈련소에서 머리 아프다면 여기에도 옥도쟁기라는 그걸 발라줬어요. 배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발라줬어요. 옥도쟁기라는 게 마큐롬이랍니까? 그게 뭐 사실 상처 날 때 바르는 건데 머리 아프다도 여기 발라주고 배 아프다도 여기 발라주니까 나요. 전혀 관계 없는 거잖아요. 맞네요. 그냥 나요. 맞습니다. 이 거짓말이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선의 거짓말은 아주 확실할 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악의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전한 것은 사실 사실대로 말해버린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가족 이야기인데 저는 이 가족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겠나. 만약에 벌을 가령 내 가족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아까도 다른 조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가령 우리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은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용서받는 거는 이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으로부터는 용서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도 이 사형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사형을 한다 해서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적어도 인간답게 죽는 거다. 남에게 신세 주고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기고 살겠다 하면 그거는 빚을 안 갚는 사람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내가 죽는 게 그게 깨끗하게 빚을 갚는 거다. 그런 점에서 사형수의 디그니티, 그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는 사형 제도를 그대로 둬야 된다. 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멋지십니다. 주장이 적어도 뚜렷하신 나는 것도 그렇게 좋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토의한 주제는 2번입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윤리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기존에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오늘 일단은 윤리가 뭔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빨리 해보자라고 하면서 명문화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윤리는 하나의 신념이자 양심이며 나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나름 멋지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팀의 패널로 참석해 주신 손봉호 교수님께서 아니 그러면 이 기찻길 두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왼쪽에 그 한쪽에는 한 명의 사람이 있고 오른쪽 길에는 5명의 사람이 있다. 근데 기찻길에 결국 사람을 한 라인을 쳐야 되는데 어디를 칠래라고 했을 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과연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성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는 원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정당성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어떻게 나의 윤리적 기준인 정당성을 평가할 것이냐라는 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손봉호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어느덧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초점을 두고 재정의하면 그나마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달을 통해서 윤리란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남을 피폐하게 만들지 않게 해주는 자기 규제임을 오늘 정의 내렸습니다. 행복에서 초점을 벗어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면
고통이 이 세상에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당연히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행복을 우선시하기보다 먼저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저희를 아직까지는 질문이 논리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고통이 없어져야지 행복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행복보다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유틸리테리아니즘의 공유주의라는 그걸 주장한 영국의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벤담? 제레미 벤담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두 가지다. 행복과 고통.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두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을 추구한다. 뭐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그건 질문할 필요가 없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건 너무 뻔하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벤담은 행복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의 이론을 갖다 최대 행복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칼 포퍼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아주 간단한 그 책에 조그마한 그 풋노트에 사실은 행복보다 고통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고통 회피를 훨씬 더 우선시한다.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게 소위 네거티브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는 겁니다. 소극적 공유주의.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최소수의 최소 고통. 그것을 반대네, 우리가 완전. 추구해야 된다. 그게 윤리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그쪽에 소속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또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유시면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의 훌륭함이 엑셀런트함인가요? 보편적인 사람인가요? 예, 제가 이 사실은 이 책에 쓴 게 아니죠. 네. 설교에 네.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영국의 유토피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모어의 일생을 그린 영화 제목이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그 양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국의 헨리 8세가 그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황청이 반대를 하니까 교황청이 떠나고 교황하고 난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해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그런 케이스군요. 그때 이제 대부분의 대신들이나 학자들이 다 왕편에 들었는데 토마스 모어는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수상이었습니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그 양반은 저 단두대 런던 타워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면에서는 모든 걸 포용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그러나 이제 도덕적인 원칙은 철저하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아주 포용적이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제목이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그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또 그리스의 그 모든 미덕, 그 소위 버추라고 그랬죠. 모든 미덕을 다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상적인 인물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도덕적 원칙은 철저하라. 그건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이념의 문제, 뭐 이런 거는 좀 폭넓게 수용해라. 그게 도상과도 좀 맞네요. 필요한 윤리 아니냐, 인품 아니냐. 도상과도 맞는 흡사한 이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